제2부 영웅의 탄생과 세력의 형성, 제2권 초안의 영웅들 등장, 제5장 역발산 기계세, 항우의 출사. 역발산 기계세, 항우의 출사. 항량과 항우는 진시황에게 망해버린 초나라의 명장이었던 항현 장군의 후예들이다. 그들 숙질가는 진작부터 천하를 구할 웅지를 품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통일천하의 절대권자였던 시황제가 죽고 나자 전국 각지에서 어중이 떠중이들이 자신들이 영웅오거림을 자처하고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하겠노라며 속속 동장했다. 항량과 항우도 그러한 부류에 속하는 인물이었다. 항량과 항우는 거대한 야망을 품고 있었지만 사정이 허락지 않아 오랫동안 회계라는 곳에서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회계 성주 은통이 천만 뜻밖에도 항량에게 만나자는 전가를 보내왔다. 항량은 조카 항우에게 물었다. 성주 은통이 나를 만나자고 사람을 보내왔는데 만나보는 것이 좋을 것 같으냐? 성주가 무슨 일로 아저씨를 만나려는지 모르겠으나 성주를 만나본들 손에 날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저쪽에서 만나자면 얼마든지 만나주시죠. 허기는 우리가 손해볼 일은 없으니까 만나보기로 하지. 항량은 그날로 은통을 찾아갔다. 은통은 항량을 정중하게 맞으며 말했다. 시황제가 죽고 나자 전국 각지에 내노라는 영웅오걸들이 천하를 호령해 보려고 저마다 걸기하는 중이요. 때가 때인 만큼 나도 진나라의 등을 돌리고 일어나 천하를 도모해 보았으면 싶은데 항량 장군이 나를 도와줄 수는 없겠소. 이 일이 성공하는 날이면 장군의 은공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요. 요컨대 시황제를 대신하여 황제가 되고 싶으니 자기를 도와달라는 부탁이었다. 항량은 그 말을 듣자 어처구니가 없었다. 자신을 몰라도 영 모르는 위인이로다. 어쩌면 당신 같은 조물아기가 감히 황제의 자리를 넘겨다 본단 말이냐. 그러나 겉으로는 머리를 정중히 수구려 보이며 엉뚱하게 대답했다. 성주께서 들고 일어나신다면 소생은 전력을 다하여 도와드리겠습니다. 은통은 크게 기뻐하며 항량의 손을 힘껏 움켜잡으며 말했다. 고맙소이다. 항량 장군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대사는 이미 성공한 것이나 다름이 없게 되었소. 소문에 의하면 장군의 휘하에는 항우라는 장사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요? 예, 있사옵니다. 우는 저의 조카 아이옵니다. 아, 그래요. 항우 장군은 힘이 천하장사인데다가 기계가 웅장하여 세상 사람들은 그를 역발산 기계세의 항우라고 불러온다고 하는데 항우 장군이 그렇게나 대단한 인물이요. 성주 은통이 내심으로 탐을 내고 있는 장수는 항량이 아니라 그의 조카인 항우였던 것이다. 항량은 은통의 검은 뱃속을 모를 리가 없었다. 그러나 나름대로 생각하는 점이 따로 있어서 시치미를 떼고 이렇게 대답했다. 우는 올해 24세이온데 힘에 있어서는 그 애를 당해낼 사람이 아무도 없사옵니다. 그 아이는 장차 큰 인물이 되리라고 믿사옵니다. 그러자 은통은 군침을 삼키며 묻는다. 허, 항우가 그렇게나 뛰어난 인물이요. 힘도 천하장사지만 기상 또한 웅장하니 난세를 평정할 큰 인물임에 틀림없을 것이옵니다. 은통은 그 말을 듣고 나자 항우가 더욱 탐이 났다. 항우가 그런 인물이라면 나도 꼭 한번 만나보고 싶구려. 그 사람을 한번 보내줄 수 없겠소. 그러시죠. 만약 우를 부하로 쓰신다면 성주께서 계획하시는 대사가 틀림없이 성공하실 것이옵니다. 그렇다면 더욱 만나고 싶구려. 장군께서 돌아가시거든 항우를 꼭 좀 보내주시오. 항량은 집에 돌아오자 곧 항우를 불러 이렇게 말했다. 성주 은통이 천하를 도모할 생각을 가지고 너를 부하 장수로 쓰고 싶다면서 자기에게 곧 좀 보내달라고 하더라. 항우는 그 말을 듣고 관자놀이가 들먹이도록 버럭 화를 낸다. 뭐요? 은통 같은 쫄대기가 나를 부하로 쓰겠다고요? 아니 그래, 아저씨는 그런 놈을 그냥 살려두고 오셨습니까? 하하, 살려두지 않으면 어떡하겠느냐? 너는 은통의 부하가 될 생각이 없다는 말이냐? 아저씨는 그걸 말씀이라고 하고 계십니까? 항우는 분노를 참지 못해 길길이 날뛰다가 가만히 있자. 그런 놈을 살려두어서는 심통이 풀리지 않으니 지금이라도 당장 달려가서 그놈을 물고를 내고 오겠습니다. 하고 주먹을 불끈 쥐며 방에서 달려나가려고 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항량은 약간 당황해하면서 우야, 그놈을 죽이려거든 내일 나하고 함께 가자.
하고 큰 소리로 제지하였다. 주먹으로 한 방만 후려 갈기면 그만인데 무엇 때문에 아저씨까지 가시겠다는 것입니까? 나도 생각이 있어서 그런다. 잔소리 말고 거기 앉거라. 너는 앞뒤를 생각하지 않고 매사를 너무 서두르는 것이 큰 결점이니라. 항우는 마지못해 그 자리에 도로 주저앉으며 은통 같은 쫄대기 한 놈쯤 때려 죽이는데 무슨 절차가 필요합니까? 하고 투덜거린다. 그러나 항량은 침착하게 대답한다. 그런 게 아니다. 성주를 때려 죽여서 우리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 그 점을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게 아니냐? 참 그렇겠군요. 그놈을 때려 죽임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이로운 점이 있을지가 더 중요할 것 같군요. 항우는 잠시 골똘한 생각을 하는가 싶더니 이내 결심한 바가 있는지 얼굴을 번쩍 들며 외쳐대었다. 아저씨, 이왕이면 은통이란 놈을 죽여 없애고 그 자리를 아저씨가 타고 앉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도 천하를 도모할 수 있는 근거지가 마련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항량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잘 생각해 주었다. 내가 진작부터 노리고 있던 점은 바로 그 점이었다. 그러나 성주를 죽이고 내가 그 자리를 타고 앉으려면 백성들을 납득시킬 만한 대의명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졸대기 한 놈쯤 죽여 없애는데 무슨 대의명분이 필요합니까? 모르는 소리. 성주를 죽이는데도 대의명분이 필요하지만 성주의 자리를 타고 앉으려면 대의명분이 더욱 필요한 법이다. 그런 것도 없이 어떻게 성주가 되겠다고 하겠느냐? 대의명분이야 아무렇게나 꾸며대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무슨 소리. 대의명분이야말로 백성들을 위하는 내용이라야 한다. 은통이 백성들에게 미움을 사오는 데다가 지금은 진나라의 영모까지 도모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하니 이 점을 대대적으로 내세워서 그자를 없애버리게 되면 우리들의 행동은 단순한 사례에 그치지 않고 백성들을 위한 당당한 의거로 간주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백성들은 나를 성주로 인정하지 않겠느냐? 항우는 그 말을 듣고 크게 감탄하였다. 과연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저씨는 지금 당장 저와 함께 은통을 만나러 가십시다. 그래서 제가 대의명분을 내세워 은통을 때려 죽일 터이니 아저씨는 백성들의 성원을 얻어 성주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장차 천하를 도모하려면 지금부터 그와 같은 비상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항우는 항량과 함께 은통을 찾아가게 되었다. 은통은 두 사람에게 환영연을 베풀어 주면서 항우에게 말했다. 항우 장군의 선성은 진작부터 익히 들었소이다. 오늘은 이렇게 일부러 찾아와 주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구려. 그러자 항우는 퉁명스러운 말소리로 내가 일부러 찾아온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를 만나자고 했다면서요. 당신은 알지도 못하는 나를 어떤 일로 오라가라 하셨소. 하고 대뜸 시비조로 나왔다. 은통은 흑곰 같은 덩치에 따지듯이 얼러대는 항우의 소리에 그만 겁에 질려 몸을 부르르 떨며 항량에게 묻는다. 내가 항우 장군을 왜 오시라고 했는지 아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던가요? 항량은 시치미를 떼고 이렇게 대답했다. 성주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우에게는 아직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를 부르신 이유를 본인에게 직접 말씀하십시오. 아, 그래요. 그렇다면 내가 항우 장군에게 직접 부탁하기로 하지요. 그리고 이번에는 항우에게 말했다. 진나라는 이미 망조가 들었기에 나는 이 기회에 천하를 도모해 볼 생각이니 항우 장군은 나를 꼭 좀 도와주기 바라오. 일이 성취되면 장군의 은공은 잊지 않을 것이오. 은통이 말을 끝내자 항우는 느닷없이 버럭 화를 내며 뭐야? 너 같은 쫄대기가 진나라를 배반하고 천하를 도모해 보겠다는 말이냐? 그렇다면 내 놈은 배은망덕한 역적놈이 아니냐 오냐? 내가 오늘 제대로 임자를 만났다. 나는 너 같은 역적은 도저히 살려둘 수 없도다. 하고 우레와 같은 고함을 지르며 은통을 한 주먹으로 때려 죽여버렸다. 그리고 밖으로 달려나가 거리를 누비고 돌아다니며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쳐대었다. 이 고을 성주라는 자가 역모를 꾸미기에 나는 항량 장군의 명에 의하여 그자를 나의 주먹으로 때려 죽여버렸다. 항량 장군은 본시 초나라의 명장이셨던 항현 장군의 후예이시니 그분을 성주로 받들면 백성들은 진나라의 가혹한 학정에서 벗어나 옛날 초나라 시절의 태평성대를 다시 누릴 수 있게 될 것이요.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저마다 환호성을 질렀다. 그리하여 항량은 백성들에 의해 성주로 추대되었다. 항량은 수천 군중 앞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포부를 이렇게 외쳤다. 친애하는 초국 동포 여러분, 우리들은 진나라의 억압에서 벗어나 초나라를 다시 일으킬 때가 이제야 도래하였습니다. 백성들을 보호하고 초나라를 재건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지상의 명령입니다. 나는 일개 성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진나라를 철저하게 때려 부수고 만천하를 초나라 일색으로 구현시켜 놓고야 말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은 항량을 열화와 같이 환영하였다. 그리하여 항량과 항우는 은통이 거느리고 있던 군사 8천여 명을 일약 부하로 삼을 수 있었다. 그 무렵 강동에서는 진영이라는 의사가 2만여 명의 초국 재건 독립군을 길러오고 있었다. 진영은 항량이 성주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스스로 군사를 몰고 달려와 항량과 합류하였다. 게다가 인근 각지에서 뜻을 같이 하는 젊은이들이 꼬리를 물고 몰려와서 항량의 군사는 불과 몇 달 사이에 5, 6만의 대군으로 불어나 버렸다. 이렇게 항량이 회계성주가 되면서 그 세력이 나날이 불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항량과 항우의 세평은 좋은 편만은 아니었다. 더구나 은통과 교분이 두터웠던 계포와 종임회 같은 의사들은 은통이 항우의 손에 타살되었다는 소문을 전해 듣고 크게 분노하였다. 그리하여 회계로 달려와 항우에게 서슬이 퍼렇게 따지고 들었다. 그대는 남의 고을의 성주를 때려 죽이고 그 자리를 빼앗아 버렸으니 그것을 어찌 의라할 수가 있겠는가. 은통을 때려 죽인 이유를 분명히 말해보라. 그대의 행동이 이치에 합당치 않으면 우리는 단연코 용서치 않으리라. 그러나 항우는 태연자약한 얼굴로 껄껄껄 웃고 나서 이렇게 대답하였다. 은통은 국록을 먹고 살아오면서 반역을 도모한 자다. 세상을 바로잡아 보려는 항량 장군께서 어찌 그런 자를 살려둘 수 있겠는가. 진나라는 이미 국운이 다하여 이제는 초나라가 일어날 판이니 그대들도 우리와 함께 진나라를 거꾸러뜨리고 초나라를 일으켜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대들은 구차스럽게 은통의 죽음에 연연해 하지 말고 천하의 대세에 순응하여 우리와 함께 초나라를 일으키기로 하자. 그러면 그대들의 공적은 청사의 길이 빛날 것이다. 항우의 기계가 너무도 당당하였으므로 계포와 종임에는 자기들도 모르게 머리가 절로 수그러졌다. 그리하여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는데 실상인즉 우리들도 진작부터 초나라를 일으켜볼 생각에서 영도자를 찾아 헤매던 중이었습니다. 장군께서 이 기회에 저희들을 모두 거두어 주십시오. 조소이다. 백성들을 구출하려는 의거에 가담해 주신다면 어찌 마다고 하리요. 이리하여 항우는 계포와 종임회를 즉석에서 도기장군으로 임명하였다. 이로써 항량과 항우의 군사는 10만 명에 육박할 만큼 불어났다. 항우는 계포, 종임회 등과 술을 나누면서 말했다. 지금 전국 각지에서 군사를 기르고 있는 의사들이 많을 텐데 그대들 이외에 우리와 뜻을 같이 해줄 의사들이 또 없겠소? 그러자 계포가 대답한다. 도산 속에는 우영과 환초라는 의적장이 8천여 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집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도둑질을 해먹고 있으나 그들의 마음을 돌려 대장으로 발탁하면 장군께서 대업을 도모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옵니다. 항우는 계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면서 도산 속에 그런 장수가 숨어 있다면 그들을 곧 만나러 갑시다. 그들이 의를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동지가 될 수 있을 것이오. 항우는 계포와 함께 즉시 도산으로 떠났다. 그러나 수문장은 항우 일행을 영내로 들여보내주려고 하지 않았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기에 우리 두령님을 감히 만나겠다고 하오. 항우는 그들의 군율이 매우 엄격한 것을 보고 내심 감탄하면서 수문장에게 말했다. 나는 초국대장 항량 장군의 명에 의하여 당신들의 두령을 만나러 온 항우 장군이다. 내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니 당신들의 두령에게 항우 장군이 왔다는 말을 전하라. 수문장이 본부로 달려가 그 말을 전하니 우영과 환초가 몸소 달려나와 항우를 반갑게 맞아들였다. 장군의 선성은 익히 들었소이다. 오늘은 어떤 용무로 이처럼 깊은 산속까지 찾아오셨소. 우영과 환초는 위풍이 당당한 것이 첫눈에 보아도 대장의 제목이 분명하였다. 항우가 그들에게 말했다.
진나라가 무도한 까닭에 지금 전국 각지에서 조물아기 영웅들이 벌떼처럼 봉기하여 무고한 백성들을 몹시 괴롭히고 있소이다. 두 장수는 좀처럼 만나보기 어려운 호걸이라 들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도탄 속에 허덕이는 백성들을 구할 생각은 아니하고 이 깊은 산중에서 도둑 노릇만 하고 계시오. 나의 숙부 항량 장군께서는 진나라를 쳐부수고 옛 초나라를 재건하기 위하여 걸기하셨으니 두 분도 우리와 함께 새로운 왕업을 일으켜 나가기로 합시다. 환초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다. 진나라가 망조가 들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막강한 군사를 가지고 있지요. 따라서 계세의 영웅이 나오기 전에는 진나라를 당해낼 사람이 없을 것이외다. 장군이 의병을 섣불리 일으켰다가 패하는 날이면 천하의 웃음거리가 될 터인데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오? 항우는 그 말을 듣고 하늘을 우러러 크게 웃었다. 하하, 당신네들은 나 자신이 바로 계세의 영웅이란 것을 모르시는 모양이구려. 역발산 기계세의 영웅이란 바로 나를 두고 일러오는 말이오. 당신네들은 아직 그런 소문도 듣지 못하셨소? 환초는 눈을 커다랗게 뜨며 말했다. 과연 역발산의 용력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시험해 보기로 합시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이라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않다면 항우의 실력을 알기 전에는 부하가 될 수 없다는 뜻이었다. 항우는 또 한 번 크게 웃으며 말했다. 나의 용력을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나의 부하가 될 수 없다는 말이구려. 하하, 무엇으로 나의 힘을 시험해 보려는지 어서 말을 해보시오. 환초가 대답한다. 이 산 아래 우왕묘의 정원에 세 발 달린 돌솥이 있는데 그 돌솥의 무게는 만근이 넘을 것이오. 그 돌솥을 잡아뜨렸다가 다시 일으켜 세워보시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일인데 장군이 그렇게 해보이면 우리 두 사람은 두말 않고 장군의 부하가 되겠소. 그 돌솥이 어디에 있는지 어서 가봅시다. 일행이 산을 내려와 보니 과연 우왕묘의 뜰에는 거대한 돌솥이 있었다. 높이가 7자에 둘레가 2아름이나 되는 엄청나게 큰 돌솥이었다. 이 돌솥을 땅에 잡아뜨렸다가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말이오. 그렇소. 아무리 장사라도 아마 어려울 것이오. 이까짓 것이 어렵기는. 항우가 돌솥에 손을 대고 낑 하고 밀어붙이니 그 거대한 돌솥이 대번에 땅에 자빠져 버렸다. 엥? 환초와 우영은 까무러칠 듯이 놀라다가 아직도 미덥지 않았던지 잡아뜨리기는 쉬워도 일으켜 세우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오. 일으켜 세우는 것을 보고 싶다면 그렇게 해보이겠소. 항우는 잡아뜨렸던 돌솥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마치 벽돌 한 장을 일으켜 세우듯이 손쉽게 일으켜 세웠다. 그나 그뿐만이 아니었다. 항우는 한술 더 떠서 제자리에서 뉘었다 일으켰다 하기는 너무도 쉬운 일이니 나의 진짜 힘을 한번 보여드리기로 하리이다. 하고 말하더니 그 무거운 돌솥을 두 손으로 번쩍 들어 안고 넓은 뜰을 3바퀴나 돌고 나서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는 것이었다. 어떻소? 이만하면 당신네들의 대장이 될 수 있겠소. 환초와 영우는 항우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머리를 땅바닥에 조아리며 말했다. 저희들이 장군님을 미처 알아뵙지 못하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의 무례를 관대하게 용서하시고 저희들을 부하로 거두어 주십시오. 고맙소. 나의 동지가 되어준다면 나는 그대들을 대장으로 삼을 것이오. 다시 없는 영광이옵니다. 저희들에게는 부하가 8,000여 명이 있사오니 그들도 모두 데리고 귀속하겠습니다. 고맙소. 그러면 막사에 들러서 그들도 직접 만나보기로 합시다. 이렇게 하여 항우는 두 장수와 8,000여 명의 정병을 한꺼번에 얻을 수 있게 되었다. 항우의 처우미인. 항우는 도산에 있는 산적 막사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환초와 우영을 항량에게 소개하기 위해 두 장수와 함께 회계성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렇게 얼마쯤 말을 달려가고 있노라니까 저 멀리 촌중에서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가 나더니 청년 하나가 급히 달려와 항우에게 장군님, 사람 좀 살려주세요. 하고 숨가쁜 소리로 애걸을 하는 것이었다. 항우는 말을 멈추며 물었다. 사람을 살리라니?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사람을 살리라는 말이냐? 우대인의 따님이 말을 타고 가다가 늪에 빠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예끼 이놈. 사람이 늪에 빠졌으면 내가 직접 뛰어들어가 구해내오면 될 게 아니냐? 젊은 놈이 힘을 두었다 무엇에 쓰려는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그 늪은 수렁이기 때문에 힘이 여간 센 사람이 아니면 한번 들어갔다가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군님께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 그래. 그렇다면 어디 같이 가보자. 항우가 환초 우영과 함께 현장으로 달려가 보니 말이 늪에 빠져서 허위적거리고 있었는데 처녀 하나가 말 잔등 위에서 갈기를 움켜잡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어느 모로 보나 위기일발의 순간이었다. 늪가에는 사람이 10여 명이나 모여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감히 뛰어들 생각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것이었다. 항우는 그 광경을 보고 사람들을 향하여 벼락 같은 고함을 질렀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너희놈들은 어째서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이냐? 그러자 노인 하나가 항우에게 다가오며 말한다. 이 늪은 마의 늪이란 곳으로 사람이 한 번 빠지면 살아서 나온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누가 죽으려고 들어가겠습니까? 뭐요? 사람이 한 번 빠지면 살아서 나오지 못한다고요? 그렇다면 내가 구해주리다. 항우는 말에서 뛰어내리기가 무섭게 늪 속으로 뛰어들었다. 장군님, 이 늪은 깊은 수렁이기 때문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환초가 큰 소리로 만류했지만 항우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 항우가 정작 늪 속으로 뛰어들어 보니 과연 물밑은 무서운 수렁이어서 몸이 자꾸만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가 발을 뺄 수가 없었다. 그러나 항우는 키가 8자가 넘는 데다가 힘이 워낙 장사이기 때문에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몸을 혼신의 힘으로 솟구쳐 올려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마에게 다가갔다. 말은 이미 힘이 지쳤는지 물 위에 머리만 내밀고 허덕거리고 처녀는 말갈기를 움켜잡은 채 연방 비명을 질러대고 있었다. 항우는 수렁 속을 헤엄치듯 달려가 먼저 말 잔등에 달라붙어 있는 처녀의 몸을 한 손으로 번쩍 들어 올렸다. 그리고 다른 손으로는 말의 엉덩이를 세차게 후려갈겼다. 이 못난 짐승아, 빠져나오지도 못할 주제에 어째서 늪 속으로 뛰어들었냐? 하고 벼락 같은 고함을 질렀다. 그러자 말이 경풍이라도 할 듯이 몸을 벼란간 세차게 솟구치더니 나는 듯이 무트로 헤엄쳐 나가는 것이었다. 이와 동시에 항우는 처녀를 허공 중에 높이 치켜들고 늪을 헤치고 무트로 올라오니 환초와 우영을 비롯하여 지금까지 가슴을 졸이며 구경만 하고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장군님의 초인적인 용력에는 오직 경탄이 있을 뿐이옵니다. 장군님이 아니었던들 우희 아가씨는 꼼짝없이 저승으로 갔을 것입니다. 항우는 처녀를 땅에 내려놓으며 나무라듯 말했다. 어쩌자고 말장난을 하다가 이런 봉변을 당했는가. 처녀는 얼굴을 붉히더니 머리를 정중하게 수그리며 대답한다. 소녀의 목숨을 구해주신 은혜는 평생을 두고 잊지 않겠나이다. 원 별소리를 다 하는군. 어쨌든 죽지 않은 것이 다행이다. 그렇게 말하며 처녀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니 나이는 18, 19세가량 되었을까. 얼굴이 갸름하고 눈은 어글어글 빛나는 것이 어느 모로 보아도 절세의 미인이었다. 항우는 자기 자신이 아직 미혼인 것을 불현듯 깨닫고 가슴이 울렁거리도록 뛰어 낭자는 어느 댁 규수인고 하고 침을 삼키며 물었다. 소녀는 산 너머 마을에 사는 우일공의 딸이옵니다. 그렇다면 명문가의 규수인 모양인데 말을 탈 줄도 모르면서 어쩌자고 함부로 말을 탔는가? 처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대답한다. 소녀는 승마를 잘하옵는데 마침 어떤 분이 말 한匹를 선물로 보내주셨기에 소녀가 자신을 가지고 타보았사온데 말이 워낙 감대가 사나워 부끄러운 추태를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허, 낭자의 몸으로 승마에 그렇게나 자신이 있었던가? 그리고 저 말이 그렇게나 감대가 사납더란 말인가? 예, 그러하옵니다. 이름이 오추라고 부르는 명마라고 하옵는데 너무도 감대가 사납습니다. 항우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며 뭐야? 오추는 천하에 하나밖에 없는 명마라고 일러오는데 낭자가 타고 있던 저 말이 바로 오추란 말인가? 하고 말하면서 항우는 어느새 말이 서 있는 곳으로 다가가고 있었다. 항우가 오추에게 다가서자 우희가 불이 나게 쫓아오면서 장군님, 오추는 낯선 사람을 물고 차는 고약한 버릇이 있다고 하오니 조심하시옵소서 하고 주의를 준다. 항우는 그 소리를 듣고 소리를 내어 크게 웃었다. 하하, 걱정 말아요. 제 아무리 미물이기로 사람을 몰라보려고. 항우가 가까이 다가가 보니
오추는 과연 천하의 명마답게 몸매가 날렵한 데다가 전신에 새까만 기름기가 질질 흐르고 있었다. 과연 첫눈에 보아도 명마가 틀림없구나. 항우가 탐나게 바라보며 고삐를 잡으려 하자 오추는 두 귀를 쫑긋 세우며 항우를 노려보다가 벼랑간 뒤로 돌아서며 항우에게 뒷발질을 하는 것이었다. 엔간한 사람 같으면 순식간에 뒷발에 걷어채어 사정없이 나가떨어졌을 판이었다. 그러나 항우는 번개같이 날아오는 말의 뒷발을 한 손으로 후려쳐서 거대한 오추를 땅바닥에 동댕이치게 만들면서 벼락같은 호통을 내질렀다. 이 미련한 짐승아! 내가 사람을 몰라보아도 분수가 있지 누구 앞에서 감히 못된 버릇을 하느냐? 이렇게 항우와 명마 오추와의 승강이는 눈 깜짝할 사이에 승부가 나버렸다. 오추는 조금 전까지도 기승을 부리던 기세가 어디로 갔는지 몸을 부르르 떨며 일어서더니 두 귀를 축 늘어뜨리고 얼굴을 수그려 버렸다. 이제야 내가 사람을 알아보는 모양이로구나. 하하. 항우가 가까이 다가가서 오추의 이마빼기를 툭툭 두드려주니 말은 금세 용기를 얻은 듯 얼굴을 힘차게 들며 하고 코를 번쩍 들어올리며 반기는 기색을 보였다. 이런 너무도 뜻밖의 광경에 우희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자고로 명마는 제 주인을 알아본다고 하더니 오추가 장군님을 알아보고 있는가 보옵니다. 거드름을 부리지 않는 것을 보면 나를 알아본 모양이요. 하하. 자고로 명마는 오기가 강해서 엔간한 사람은 다루기가 어려운 법이요. 우희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그렇다면 오추가 저를 태우고 늪속으로 뛰어든 것은 저를 골려주려고 그런가 보옵니다.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겠소. 타지 않아야 할 사람이 탔기 때문에 오추가 화를 낸 것인지도 모르오. 그러자 우희는 무엇을 생각하는지 잠시 아무런 말이 없다가 무엇인가 결심한 듯 말하는데 장군님, 물필유주라는 말이 있사옵니다. 오추의 주인은 제가 아니고 장군님인 것 같사옵니다. 항우는 귀가 번쩍 뜨였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우희는 얼굴을 고즈넉이 들어 항우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다시 말을 잇는다. 아무리 보아도 오추의 주인은 제가 아니고 장군님이신 것 같사옵니다. 소녀의 목숨을 구해주신 정표로 오추를 장군님 전에 드리고자 하오니 장군께서는 웃고 받아주시옵소서. 항우는 내심 탐이 나던 오추를 우희가 주겠다고 하자 뛸듯이 기뻤다. 저렇게나 좋은 말을 나에게 주겠다는 말이오. 장군님 전에 드린다기보다는 주인을 찾아드린다고 말하는 것이 어울리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사양 마시고 받아주시옵소서. 고맙소. 그렇지 않아도 나는 진작부터 좋은 말을 한 필 구하던 중이었소. 낭자가 선물로 준다면 기꺼이 받겠소. 그래서 오추를 나의 생명처럼 아껴 탈 것은 물론이고 오추를 탈 때마다 반드시 낭자를 생각하겠소. 우희는 얼굴을 새빨갛게 붉히며 말한다. 장군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소녀는 다시 없는 영광이옵니다. 항우는 너무도 기뻐서 오추의 콧등을 새삼스럽게 두드려주며 말했다. 너와 나는 오늘부터 저냐말리를 함께 달리며 생사고락을 함께 하게 되었구나. 오추는 항우의 말을 알아들은 듯이 앞발로 땅을 툭툭 차더니 먼 창공을 우러러보며 하고 기운찬 울음을 울어보인다. 우희는 이 광경을 보고 감격 어린 듯 소근거렸다. 역시 오추의 주인은 장군님이 분명하시옵니다. 항우는 뜻하지 않았던 선물을 얻어가지고 우희와 작별 인사를 나눈 뒤에 환초, 우영 등과 함께 다시 귀로에 올랐다. 오추를 타고 돌아오는 항우의 마음은 한없이 기뻤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엇인가 미진한 기분이 없지 않았다. 환초가 그러한 기미를 재빠르게 알아채고 항우에게 말했다. 장군은 오늘 오추라는 명마를 귀한 선물로 받으시기는 했지만 그보다도 더욱 귀중한 선물 하나만은 놓쳐버리셨습니다. 오추보다 더 소중한 선물이라니. 그것은 뭐란 말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희라는 낭자까지 선물로 받아오셨더라면 더욱 기쁘셨을 것이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낭자는 장군께 뜨거운 연정을 품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항우는 그 말을 듣자 벼랑간 말을 멈추었다. 아차! 나도 그 낭자를 마음속으로 흠모하면서도 미처 거기까지는 용기를 못 냈었구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지? 그 낭자가 장군을 생명의 은인이라고 자기 입으로 분명히 말했으니
일간 저쪽에서 좋은 기별이 올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그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자 성미가 급한 항우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말했다. 매사에는 기회라는 것이 있는 법이요. 상대방의 좋은 기별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시댁으로 찾아가 청혼을 해야 하겠소. 한번 말하면 물러설 줄을 모르는 것이 항우의 고집이었다. 항우가 말머리를 돌려 우시댁을 찾아가니 마침 우희는 아버지에게 죽을 뻔했던 이야기를 하고 있던 중이어서 항우를 반갑게 맞아들였다. 우희의 아버지 우일공은 70이 다 된 지사형의 노인이었다. 항우는 우 노인에게 큰절을 올리며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했다. 소생은 초나라의 비장 항우이옵니다. 조금 전에 마의 늪에서 우랑을 구해드린 일이 있사옵기에 그것은 필연코 전생의 인연이 아닐까 싶어서 청혼을 하려고 찾아왔사옵니다. 우일공은 웃으면서 대답했다. 그렇지 않아도 자네의 이야기를 지금 딸아이를 통해 자세히 듣고 있던 중이네. 자네는 지금 나이가 얼마나 되었는가? 24살이옵니다. 물론 결혼은 안 했겠지? 결혼을 했다면 어찌 청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네는 장차 어떤 포부를 가지고 있는가? 의병을 널리 규합하여 포악무도한 진나라를 쳐부수고 그 옛날 초나라를 다시 일으켜보려는 포부를 가지고 있사옵니다. 이 일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해내고야 말 것입니다. 그 포부가 과연 장하네 그려. 우노이는 감탄의 고개를 크게 끄덕이면서 말했다. 나는 마누라가 일찍 죽고 딸 하나를 정성스럽게 키워왔네. 다행히 머리가 총명하고 경서에도 밝아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아이라네. 이런 아이가 오늘 죽게 된 것을 자네가 살려주어서 본인도 자네를 생명의 은인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내가 어찌 자네의 청혼을 거절할 수가 있겠는가. 다만 아비로서 자네에게 다짐 하나만은 받아두고 싶네. 허락만 하신다면 무슨 다짐이라도 하겠습니다. 부부란 본디 1년 탁생이라고 해서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어야 하는 법이네. 자네가 영광스럽게 되었을 때에 그 영광을 같이 누려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사경에 빠졌을 때에는 죽음조차도 같이 해야 할 터인데 자네는 그만한 각오가 되어 있는가? 생사고락과 일생의 운명을 같이 할 것을 거듭 다짐합니다. 우노이는 그 말을 듣고 딸을 바라보며 말한다. 아가, 항우의 다짐을 분명히 들었으니 너는 오늘부터 항우의 배필이 되거라. 우희는 기다리고 있은 듯 항우에게 머리를 수구려 보이며 무언의 미소를 지었다. 이리하여 우희는 그날로 항우의 아내가 되었으니 이 여인이야말로 후일에 항우와 죽음을 같이 한 우민이었던 것이다. 항우가 결혼식을 올리고 신부를 데리고 회계성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우일공 노인이 사위에게 말한다. 내가 자네에게 딸 하나만 주어 보내기는 너무도 섭섭해서 좋은 선물을 하나 곁들여 주고 싶네. 선물은 어떤 것이옵니까? 우리 가문에 우작이라는 지사가 한 사람 있네. 이 사람은 무예가 출중하여 능히 대장이 될 만한 인물일세. 게다가 그는 평소에 많은 의병들을 길러오고 있으니 자네가 그 사람도 같이 데려가 주게나. 그러면 자네가 장차 대사를 도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걸세. 항우는 그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하면서 장인 어른, 그렇지 않아도 저는 전국 각지에서 영웅오거를 모두 규합하고 있는 중이옵니다. 우작이라는 장수도 꼭 데리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이리하여 항우는 우작이라는 장수도 함께 데리고 가게 되었다. 우작이는 평소에 젊은이들에게 많은 신임을 받아왔기에 그가 항우를 따라 간다고 하자 사방에서 100여 명의 젊은이들도 함께 따라 나섰다. 말하자면 항우는 도산으로 의적 두목을 만나러 갔다가 우영, 환초 두 장수와 8천여 명의 부하를 얻었고 우연한 일로 명마우추를 얻은 데다가 우미인을 아내로 맞았는데 이제는 우작이라는 장수까지 또 얻게 되었으니 그야말로 재수가 억세게 좋은 편이었다. 그러나 그의 재수는 이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일행이 회계로 돌아오는데 깊은 산중에서 돌연 한 무리의 군마가 길을 막으며 위풍당당한 대장이 항우에게 외쳐댔다. 내 놈은 어떤 놈들이기에 남의 영내를 함부로 횡행하느냐. 환초가 깜짝 놀라며 바라보니 그는 친구인 영포였다. 이 사람아, 자네는 유관의 영포가 아닌가. 나는 도산의 환초일세. 지금 내가 모시고 오는 이 어른은 역발산 기계세의 영웅 항우 장군이시네. 자네도 나와 함께 항우 장군을 따라가 큰일을 같이 도모하면 어떻겠는가?
유관의 의병 대장 영포는 항우라는 말을 듣더니 말에서 뛰어내려 허리를 굽혀 인사하며 간곡히 부탁한다. 장군을 몰라 뵙고 신뢰가 많았습니다. 바라옵건대 소장도 함께 데려가 주시옵소서. 이리하여 항우는 돌아오는 길에 또 한 사람의 장수를 얻게 되었다. 군사범증. 항우는 회계성에 도착한 뒤 우영, 환초, 우자기, 영포 등 네 장수를 항량에게 인사를 올리게 하였다. 항량은 네 장수에게 환영연을 성대하게 베풀어주며 말했다. 청군을 얻기는 쉬워도 쓸만한 장수 한 사람을 구하기는 어렵다고 하는데 그대들 네 장수를 한꺼번에 얻게 되었으니 이런 기쁨이 어디 있겠소. 이제 우리 군사가 20만에 가까웠으니 진나라를 쳐부수기에 충분할 것 같소이다. 일간 군사를 일으켜 함양으로 쳐들어가는 것이 어떠하겠소? 항우가 즉석에서 대답한다. 좋습니다. 명령만 내리시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함양으로 쳐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군사가 물경 20만에 이르렀으니 썩어빠진 진나라 군사가 100만이기로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로부터 얼마 후 항량이 진나라를 치려고 대군을 모두 거느리고 회계 땅을 떠나려고 하자 백성들이 앞을 가로막으며 애원하듯 말한다. 저희들은 오랫동안 진나라의 학정에 시달려 오다가 성주님의 덕택으로 이제야 겨우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주님께서 저희들을 버리고 떠나가시면 저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주님께서 이곳을 떠나시려거든 차라리 저희들을 죽이고 떠나시옵소서. 항량은 백성들의 호소에 크게 감동하였다. 내가 이곳을 떠나기로써니 어찌 그대들을 버리겠소. 나는 진나라를 쳐서 만천하의 백성들을 한결같이 구해주려는 것이니 그무의 일은 조금도 걱정 마시오. 천하를 평정하고 나면 회계고을에는 특별히 덕망 높은 태수를 보내줄 것이고 이 고을 백성들만은 10년 동안 모든 조세를 면제해 줄 것이오. 그러니 이만 들어가시오. 이렇게 항량은 백성들을 가까스로 달래주고 정도에 오르는데 그 위용이 장엄하기 이를 데 없었다. 이제부터는 대군을 거느리고 강동을 거쳐 진나라 도읍인 함양으로 쳐들어갈 계획이었다. 그런데 일행이 회양 땅에 이르자 대장 계포가 항량에게 아랜다. 저희 군에는 항우 장군을 비롯하여 실전에 능한 맹장들이 여러 분 계시오나 정작 군사의 역할을 맡아주실 어른은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다행히 여기서 멀지 않은 산중에 범증이라는 지사 한 분이 계시오니 그분을 우리들의 군사로 모셔오면 어떻겠습니까? 항량이 대답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기어이 군사로 모셔오고 싶소이다.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좀 더 자세히 말해보시오. 범증은 70을 넘은 노인이기는 하오나 그의 지모는 옛날의 손자나 오자를 능가하는 어른이시옵니다. 그분을 군사로 모셔오게 되면 우리는 천하를 쉽게 평정할 수가 있을 것이옵니다. 항량이 더욱 기뻐하며 말했다. 그렇지 않아도 나 역시 회양 땅에 범증이라는 고사가 숨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있었소. 때마침 좋은 기회이니 계포 장군은 패백을 갖춰가지고 그분을 군사로 모셔오도록 하시오. 계포는 즉시 패백을 마련해가지고 범증이 숨어 산다는 기고산으로 찾아 들어갔다. 그러나 워낙 험한 산중이어서 범증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 길이 없었다. 나무꾼에게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한다. 그 어른은 시끄러운 것을 싫어하여 여기서도 30리쯤 떨어진 토굴 속에 살고 계시지요. 서로 찾아가시더라도 만나주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계포가 다시 30리쯤 산속으로 찾아 들어가니 어느 토굴 속에서 검은고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오고 있었다. 옳다. 범증 선생이 저 토굴 속에 계시는 것이 분명하구나. 이윽고 계포가 가까이 다가가 보니 토굴 안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혼자서 검은고를 타고 있었는데 첫눈에 보아도 고귀한 기품이 범증 선생이 틀림없었다. 그리하여 계포가 인기척을 해보니 백발의 노인은 검은고를 뜯던 손을 멈추고 계포를 쳐다보며 조용히 묻는 것이다. 그대는 무슨 일로 이 산중에 들어왔는고? 계포는 다짜고짜 범증에게 큰 절을 올리고 패백을 조심스럽게 내놓으며 말했다. 소생은 초국대장 항량 장군의 휘하에 있는 계포라는 장수이옵니다. 지금 진나라의 학정이 무도한 관계로 항량 장군께서는 진나라를 평정하여 백성들을 구하고자 군사를 일으켰사옵기에 선생을 군사로 모셔가고 싶어서 찾아왔사옵니다. 나 같은 쓸모없는 늙은이를 군사로 데려가겠다고? 하하.
범증은 하늘을 우러러 크게 웃고 나서 항량이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고 묻는다. 항량 장군은 일찍이 초나라의 명장이셨던 항현 장군의 아드님이시옵니다. 초나라의 명장이었던 항현 장군에게 그런 아들이 있었던가? 이러나 저러나 나 같은 늙은이를 데려가 보았자 쓸모가 없을 것 같으니 이 패백일랑 가지고 그냥 돌아가게 하며 이런지하에 거절을 하는 것이었다. 계포는 머리를 조아리며 간곡히 설득한다. 지금 천하가 너무나도 어지럽사와 백성들을 도탄 속에서 구하기 위해서는 누구나가 힘을 합하여 진나라를 쳐 없애야 할 형편이옵니다. 하물며 선생께서는 손, 오를 능가하는 지략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춘추도 이미 70이 넘으셨으므로 제세 구민을 위해 마지막 봉공을 하셔야 할 때인 줄 알고 있사옵니다. 그 옛날 강태공이 문왕을 만나 세상을 구제한 고사도 있사오니 선생께서는 사양치 마시옵고 항량 장군을 도와주시옵소서. 범증은 계포의 간곡한 설득에 감명을 받은 듯 고개를 조용히 끄덕이며 말한다. 나 역시 진왕의 잔혹한 학정에는 분개를 금치 못해 누군가가 세상을 바로 잡아줄 인물이 없을까 하고 진작부터 생각하고 있던 중이었네. 자네가 항량 장군의 명을 받고 나를 데리러 왔다니 나도 자네를 따라 나설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네. 그러나 세상 만사에는 천수라는 것이 있는 법이야. 내가 자네를 따라갈 것인가의 여부는 오늘 밤 천수를 점쳐보아서 내일 아침에 결정할 테니 이 패백은 내일 아침까지 보류해 두게나. 그러나 계포는 패백을 범증의 품에 억지로 안겨주면서 간곡하게 애원했다. 선생님께서 오늘 밤에 천수를 점쳐보시고 내일 아침에 마음이 달라지실지도 모르오니 저희들의 성의는 지금 당장 받아주셔야 하겠습니다. 범증은 마지못해 패백을 받으며 말했다. 그대가 의를 위해 이처럼 열성적으로 권고하니 나도 인정상 거절할 수가 없네 그려. 그러면 내일 아침에 자네와 산을 내려가기로 하세. 이날 밤 범증은 밤이 깊기를 기다려 하늘을 우러러 천수를 점쳐보았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장탄식을 하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아, 항량은 천하의 주인이 될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그를 따라가기로 약속한 것은 커다란 잘못이었구나. 그러나 장부의 이러는 중천금이니 패배까지 받은 이상 이제는 어쩔 수가 없으니 항량을 돕기로 해야 하겠다. 다음 날 범증은 계포의 인도로 항량의 진지로 찾아오니 항량은 진문 밖까지 영접을 나와 범증을 상좌에 모시며 말했다. 선생께서 우리들을 위해 이처럼 하산해 주시니 고맙기 한량 없사옵니다. 바라옵건대 오늘부터는 군사로서 많은 도움을 주소서. 범증이 2번 절하며 말한다. 장군께서 천하를 의로써 구하시겠다고 하오니 노구는 왕업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견마지로를 다하겠사옵니다. 항량은 범증을 군사로 모신다는 명을 각 장수에게 하달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상의한다. 우리는 곧 강동을 거쳐 함양으로 쳐들어갈 계획인데 선생은 이 계획을 어떻게 생각하시옵니까? 범증은 한참 동안 심사숙고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한다. 전체의 판국을 헤아리지 않고 무조건 함양으로 쳐들어가는 것은 무모한 일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최근에 폐연에서 유방이라는 사람도 봉기했다고 합니다. 또 오래전부터 반기를 들고 일어난 진승, 오광 등이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들에 대한 정보를 시급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사옵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함양으로 쳐들어가면 될 게 아니오. 진승과 오광 등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하시오? 범증은 고개를 절레절레 가로저으며 말한다. 천하는 나 혼자만의 천하가 아니옵니다. 그들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 그들과도 손을 잡고 함양을 공동으로 공략해야 할 것이옵니다. 만약 그들이 몰락했다면 그 원인도 충분히 분석하여서 우리가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진승, 오광 등과 섣불리 연합했다가 이용만 당하고 발길에 걷어차이는 신세가 되면 어떡하지요? 범증은 그 말을 듣고 파안일소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하하, 세상이란 결국 먹느냐 먹히느냐의 싸움인 것이옵니다. 큰 고기는 잔 고기를 잡아먹어야만 살아가게 되므로 우리가 그들에게 잡아먹히느냐 또는 그들이 우리에게 잡아먹히느냐 하는 문제는 누가 큰 고기이고 작은 고기냐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인 것이옵니다. 항량은 범증의 말이 옳다고 여겨
사람을 사방으로 보내 진승과 오광의 소식을 소상하게 알아보았다. 그리하여 진승과 오광은 어처구니 없게 몰락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진승은 몇 개의 고을을 점령하고 나자 스스로 초왕을 자처하고 많은 미녀들을 거느리고 주색에 탐닉하였다. 장의와 진여 등 두 장수가 눈물을 흘려가며 간언을 하였으나 진승은 끝내 듣지 않고 주색에 미쳐 돌아가다가 결국에는 진장 장안의 손에 어이없게 죽어버렸다는 것이었다. 범증은 이 소식을 듣고 항량에게 따지듯이 물었다. 진승이 어찌하여 어이없이 망해버렸는지 그 원인을 알고 계시옵니까? 목전의 소욕에 눈이 어두워 주색에 빠졌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점도 있사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원인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항량은 얼른 알 수가 없어서 즉석에서 반문했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원인이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옵니까? 범증이 진지한 얼굴로 대답한다. 진승은 대의명분을 내세울 줄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진승도 처음에는 진나라를 징벌하여 백성들을 도탄 속에서 구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세력이 강해지자 초나라의 왕손을 왕으로 옹립할 생각은 아니하고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아무도 그를 따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진승이 망하게 된 원인은 바로 그런 점에 있었던 것이옵니다. 항량은 그 말을 듣고 크게 깨닫는 바가 있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하여야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겠소이까? 공께서 군사를 일으켜 진을 친다는 소문을 듣고 각처에서 장수들과 백성들이 앞을 다투어 몰려든 것은 공이 초나라의 충신이셨던 향연 장군의 후손이기 때문인 것이옵니다. 그러므로 공께서도 천하의 대세를 진심으로 성취하시려면 초나라의 왕손을 초왕으로 옹립해 놓고 활동하셔야 하옵니다. 듣고 보니 과연 옳으신 말씀이시오. 그러나 초나라의 왕손들은 진시황의 손에 모두가 몰살을 당하고 말았는데 어디서 그런 사람을 구해올 수 있겠소? 그래도 어딘가에 한 사람쯤 남아있을지 모르오니 그런 사람을 반드시 찾아보셔야 합니다. 항량은 그 말을 옳게 여겨 대장 종이매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그대는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초나라의 왕손을 한 사람 찾아오도록 하시오. 촌수는 멀어도 상관없으니 초왕의 후예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오. 종이매는 여러 달 애를 쓴 끝에 어느 바닷가에서 비루하게 살고 있던 초왕의 왕족이라는 23세 된 청년 하나를 찾아서 데리고 왔다. 이름이 미심이라고 하는 그 청년을 보자 항량과 범증은 크게 기뻐하면서 그 청년을 초회왕으로 옹립하였다. 그리고 범증이 말한다. 왕을 새로 모셨으니 이제는 조정의 기틀도 제대로 갖추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항량은 국가의 진용을 다음과 같이 편성, 임명하였다. 초회왕, 미심, 무신군, 항량, 대사마부장군, 항우, 군살, 범증, 군기장군, 계포, 종이맹, 편장군, 영포, 산기장군, 환초, 우영, 우자기, 이상과 같이 초국 진용이 확립되었음을 세상에 널리 공포하니 그 옛날 초국 백성들은 저마다 새로운 정부에 가담하려고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다. 이렇게 군사범증의 지혜로 일약 초국의 기틀이 확고하게 잡혀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로부터 얼마 후 초군이 함양으로 출격 준비를 서두르고 있을 때 난데없는 늙은 장수가 수만 군사를 거느리고 초군 진영으로 접근해 오고 있었다. 깜짝 놀란 산기장군 환초가 말을 타고 달려나가며 그대는 누구관데 남의 영내에 함부로 들어오는가? 그 자리에 정지하고 이름을 밝히라. 하고 외쳐대었다. 그러자 늙은 장수는 그 자리에 말을 멈추더니 큰 소리로 대답하였다. 나는 옛날 초국 대장이었던 송이라는 늙은이요. 나는 그동안 초국을 재건하려고 3만여 명의 군사를 길러 오고 있는 중인데 항량 장군이 초왕을 새로 옹립하고 함양으로 쳐들어간다고 하기에 나도 힘을 보태고자 군사를 이끌고 찾아오는 길이요. 항량은 그 보고를 받고 크게 기뻐하며 송이를 영내로 불러들여 이렇게 말했다. 장군이 데리고 오신 군사는 특별히 경자관군이라고 부르기로 합시다. 송이가 항량에게 건의한다. 이곳을 도읍으로 정하시기에는 땅이 너무 협소합니다. 여기서 100리쯤 떨어진 우소라는 곳에는 초나라 시절의 대장을 지낸 진영이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주둔하고 있으니
진영 장군과 상의하여 그곳을 도읍으로 정하심이 어떠하겠나이까. 진영 장군은 나도 면식이 있는 분이니 그분과 제휴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겠소이다. 그러나 우소라는 곳이 과연 우리 재건 초국의 도읍으로 적당한 곳일까요? 우소는 지형적으로 난공불락의 요새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항량과 항우, 범증은 송이의 말을 옳게 여겨 대군을 우소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얼마를 행군하다 보니 저 멀리서 붉은 깃발을 펄럭이며 많은 군사들이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저게 웬 군사들이냐? 내가 직접 나가 알아보리라. 군사범증이 말을 달려나가 알아보니 창검을 번득이며 달려온 수만 군사들 선두에는 미목이 수려한 장수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귀장은 뉘시오. 성명을 밝히시오. 그 장수는 범증 앞으로 한 걸음 나오면서 대답한다. 나는 폐연에 있는 유방이라는 사람이요. 항량 장군이 대군을 일으켜 진나라를 친다고 하기에 나도 초군을 돕고자 하후영, 번쾌 등의 장수와 함께 10만 군사를 이끌고 왔소이다. 유방 장군. 범증은 깜짝 놀라며 유방의 얼굴을 새삼스럽게 살펴보니 그의 얼굴에는 제왕의 기상이 넘쳐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순간 범증은 자기도 모르게 아차. 나는 주인으로 모셔야 할 사람을 잘못 선택했구나. 그러나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지. 하고 내심으로 뉘우침을 맞이 않았다. 범증이 유방을 데리고 진영으로 돌아와 항량에게 인사를 시키니 항량은 크게 기뻐하면서 유방에게 말한다. 유방 장군이 나를 돕기 위해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오셨다니 이처럼 고마운 일이 없구려. 이제 우리들 모두가 힘을 합하여 진나라를 쳐 없애고 초나라를 세우기로 하십시다. 그렇게 도착한 우소에서 항량은 유방, 진영과 함께 함양으로 쳐들어갈 준비를 서둘러 갖추고 있었다. 그 무렵에 회음 땅에 산다는 한신이라는 젊은이가 항량을 찾아와서 함양으로 쳐들어가려면 많은 장수가 필요하실 텐데 저도 병학을 연구하는 사람이니 나를 장수로 기용해 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하고 장수가 되기를 자원하고 나왔다. 항량이 보아하니 한신은 풍채가 초라하여 장수의 제목이 되어 보이지 않았다. 자네처럼 볼품없이 초라한 위인이 무슨 장수가 되겠다는 말인가? 항량이 이런지하에 퇴짜를 놓아버리자 범증이 얼른 달려와 항량에게 귀뜸을 해주었다. 저 사람은 행색은 초라하지만 관상학상으로 보아 장차 큰 인물이 될 상입니다. 그대로 쫓아버리면 후일에 화를 입게 될지 모르니 장군으로 기용하여 붙잡아 두도록 하시옵소서. 에이 여보시오. 저런 볼품없는 위인을 무엇에 쓰려고 장군으로 기용하란 말씀이요? 그런 게 아니옵니다. 저 사람을 그냥 쫓아버렸다가는 후일에 반드시 후회하게 되실 것이옵니다. 그러니 어떤 명목으로든지 붙잡아 두셔야 합니다. 군사께서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저런 사람을 장군으로 쓸 수는 없소이다. 군사께서 이처럼 말씀하시니 집극난관, 요즘으로 치면 소위, 중위, 대위급으로나 쓰기로 하지요. 군사범증은 항량의 앞을 물러나오며 혼자 개탄에 맞이 않았다. 아, 무신군 항량은 사람을 이렇게나 몰라보고 있으니 이런 사람이 어찌 대업을 제대로 성취시킬 수가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한신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한신은 회음의 몹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에는 거지 노릇까지 하였고 성장에서도 형편은 크게 나아지지 않아 지금도 바닷가에서 고기를 낚아 팔아먹고 살아오는 궁핍한 처지였다. 그러면서도 포부만은 거창하기 이를 데가 없어서 산의 대장부로 태어난 이상 나도 언젠가는 남들처럼 천하를 호령하는 인물이 되어야 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품고 자나깨나 언제나 장검을 허리에 차고 다녔고 틈만 있으면 무예를 연습하고 병서를 열심히 탐독하였다. 이렇게 하기를 장장 10여 년. 이제는 무인으로서는 자신이 생겼지만 생활이 가난하기는 역시 마찬가지였다.